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 트렌드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업에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조금 당혹스러웠었는데, 뭐, 어쨌거나, 수업은 계속 진행이, 원생들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 보자. 첫째 시간 했던 얘기를 더 이 자리에서 많이 하기도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대면 할 수업 세 번째 시간에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어,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 트렌드,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창업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경제 이론이 지금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경제 이론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성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왜 창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창업을 이 시대에서 화두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은 왜 창업학과에 다니고 있고 창업 관련 수업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창업하기 위해서? 나는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학과에 왔다. 그럼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학과에 왔으면은 여러분들 다 창업을 하실 건가요? 또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창업에 계신 분들이 과연 창업학과를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요? 창업 수업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세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30, 20 우리 학부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0대 전후되는 40대 미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무슨 벤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굳이 따지자면 그때는 또 3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보다 한 10년 전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창업이나 벤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아마 학교를 다니셨을 겁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제일 밑에 이제 적어놨죠. 마윈이 저보다 한 10년 선배 정도 되겠죠, 그죠? 알리바바 창업자죠, 그죠? 이런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했는지 좀 이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 그 이제 왜 창업을 얘기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케인즈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가 기술적 실업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조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이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노동을 절약하는 방법을 더 빨리 찾아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노동을 절약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기술 혁신이 생기게 되면 굳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이제 기술의 발전이 또 과연 인간한테 얼마나 좋은 것이고 풍요로운 것이냐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새로운 분야의 또 산업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창업이라는 거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수업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또 할 건데요. 과거에 있었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들이 일어나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하는 기술적 실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산업혁명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진 건 맞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산업이 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어떤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By a lot of fail. I failed for funny thing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By a lot of fail. I failed for funny thing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s. You know, for 3 years I tried to fail in the universities.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my cit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accepted. I was the only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I received it. So to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think we have to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And I watched the movie in my friend's home, Forrest Gump. When I see him, I think, this is the guy we should learn from.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don't like it, be simple. I don't think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people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The only thing we never give up, the only thing like we like a Forrest Gump,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ing ourselves. We don't complain. Whether you a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I find that people, when they finish the job, if they make the mistake, if they fail, if they always complain the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yeah, something wrong with here, something wrong with there, this guy has a problem.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 can get, right? I never know I would be here talking to you and talking to Charlie Rose. I never know.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뭐 실패라는 실패, 뭐 정말 항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도 자기만 이렇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다 붙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실패만 겪던 청년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지금 현재 마위는 현업에서 물러나 있죠. 현업에서 물러나 있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마윈의 어떤 동영상 한편으로 지금 제가 앞전에 우리가 왜 창업과 관련된 학과를 다니고 있고 수업을 듣고 있으며 왜 창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모든 선배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도 겪지 못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해 있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시대에 왜 창업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냐? 창업을 우리가 당장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만 된다.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학을 들어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창업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마윈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이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서머스. 이 서머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이셨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 이 대통령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죠? 한 번은 재무장관을 했었고요. 또 한 번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대단한 석학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총장까지 지내셨고 뭐 장관 또 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보세요. 21세기는 스미스도 케인스도 아닌 슈페트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죠, 그죠? 케인스 앞에도 제가 케인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케인스는 20세기의 어떤 경제 이론, 실물 경제를 이렇게 이 경제 이론의 대가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세기 경제 이론의 대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덤 스미스는 그 이전 시대, 18세기, 19세기에 어떤 경제 이론의 대가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슈페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슈페트가 누구죠? 슈페트가 무슨 말을 했죠? 우리가 스미스하고 케인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슈페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죠? 애덤 스미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국부론에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렇게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시장 가격이.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제품의 숫자까지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될지 뭐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이 가격을 높여서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다, 그죠? 싸게 살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의미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최소한의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어떤 경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케인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처음부터 창업의 세계라고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경제 이론 얘기하니까 좀 지엽죠. 요거 케인스 얘기하고 그다음 슈페트 얘기하면서 왜 이게 이제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창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창업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론들이 뭐 굉장히 어렵거나 뭐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냥 듣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인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가지고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케인스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 또는 투자 욕구 그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로 유효 수요라고 해요.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 이게 참 무슨 말일까?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어,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소비하고 싶은, 뭔가 투자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지만, 뭡니까? 그 용돈이라든지 아르바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벌어들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를 적게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을 정부가 파악한 만큼 그거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 있으세요?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뭐였죠?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댐을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그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서 엄청난 실업이 생겨버리니까 이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먼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실제적으로 그게 먹혔죠. 그죠?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에 와 있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고 어 갑자기 뭐 돈맥경화라고 하나요? 어떤 어 식당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그죠? 뭐 특히 유흥업소들 같은데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죠? 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돈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합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또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경제를 더 원활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머스 교수님께서는 이 애담 스미스의 시대도 케인스의 시대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뭐라는 겁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슈페터예요. 슈페터인데 재밌는 거는 이 1883년에 태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케인스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또 뭐 재밌는 거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 해에 그 막스가 죽었던 해입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좀 뭐 재밌는 사건이었죠.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소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마르크스도 상당한 어떤 그 시대를 뭐 지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론이 일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경제 이론의 대가였죠. 그 경제 이론의 대가가 죽던 해에 두 명의 어떤 그 새로운 경제학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케인스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경제 이론들이 이렇게 먹혀져 들어가면서 그 당시 영국 왕립 경제학회 아마 회장을 했었고요. 뭐 장관 이런 것도 아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자기의 경제 이론들이 이렇게 그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슈페트는 천재적인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장도 했었고 장관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또 일본으로 또 도망가게 되고, 그 일본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유럽에서 자기가 썼던 책을 영문으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경제발전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슈페터 이론들이 조금씩 이렇게 경제학 이론으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슈페터 이론이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슈페터 이론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서머스가 볼 때 이 슈페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자, 창조적 파괴로 균형이 깨지면서 경제가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창조적 파괴 좀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 자체가 혁신입니다. 혁신에 의해서, 이 혁신가들의 혁신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시장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경제가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어려우시죠? 이렇습니다. 우리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혁신의 대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어떤 그 당시 모바일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그 목표점이 생겨났죠. 그거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 균형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기존 시장 질서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장 참여자들, 다른 이 모바일 사업자들이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슈페터 이론은 이 책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고어로 돼, 영어도 원문이 고어로 돼 있는 데다가 영어로 된 이 용어 자체가 고어로 돼 있는 데다가 굉장히 책이 오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읽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서술을 해놔가지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차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적 파괴, 혁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또 창의성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보면 사실은 슈페터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서머스 교수께서 이 슈페터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슈페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하고 창업이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경제 이론, 실무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창업도 안 할 건데 말이야,
창업 뭐 관련 수업에 들어와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 그죠? 희망을 가진 마인드를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2016년 다보스 포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제목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닉네임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 다보스 포럼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 이해하기였습니다.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혹시라도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좀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주제 요거를 이제 세계 경제 포럼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을 창립을 했고 현재 창립자이면서 지금 현재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경력이 아주 독특하세요. 이런 분이 사실은 잘 없는데 학자, 뭐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 활동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기업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인으로도 활동을 했죠. 이제 이런 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명망이 있는 분이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년 개최를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뭐 저 마윈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어떤 그 창립자이면서 현재 또 CEO인 저커버그라든지 또 손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거죠, 매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도 매년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CES라고 하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ES.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1월 한 뭐 2일이나 3일 또는 4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전자쇼를 하죠. 그러니까 CES라는 것이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 그래가지고 가전제품 뭐 전시회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매년 초에 매해 가장 먼저 이런 어떤 전자제품을 한 자리에서 선을 보이는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정말 올해의 트렌드로 가져가고 싶은 거, 올해 정말 우리가 잘 팔아보고 싶은 거, 그리고 제대로 하여튼 개발해서 이렇게 미래산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전자쇼를 CES를 보면서 올해는 어떤 것이 유행을 할 거야 라고 또 포캐스팅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고 또 올해의 기술 트렌드를 점치고 뭐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제
매년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는 석학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이 모여서 과연 올해는 뭐 어떤 경제적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인지, 이런 걸 점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4차 산업혁명 이해학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혁명이지 않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 과연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2016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또 이렇게 뭐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출시를 합니다. 자, 2016년에는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주제를 던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젠다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언제? 2018년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실천의 단계다. 우리 클라우스 슈밥 박사님의 어떤 주장은 확고하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도 많고 맞다 아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만큼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요구르트 아줌마 아십니까?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즘 요구르트 각 가정에 배달하면서 어떤 형태로 배달하는지 아십니까? 전동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니시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 액정판이 있죠. 그죠? 거기를 보면 이제 재고, 그러니까는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안에 또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매일 어제는 몇 개 팔았고 오늘 몇 개를 팔았는지 등등등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 이 요구르트 아줌마들께서 어떻게 이 요구르트를 운반을 했습니까?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싶은데요. 뭐 자전거나 수레 이런 거를 끌면서 요구르트를 운반을 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이제는 전동 카트에 올라앉았습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들께서. 그리고 이걸 디지털로서 항상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근거로서 이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의 충격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범위가 깊게, 그리고 또 이 어떤 국가나 기업이나 산업에, 그리고 또 사회 전체에 어떤 시스템적인 충격을 크게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있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새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4차 산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참고로서 6차 산업은 있는가? 여러분들
4차 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참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학식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산업혁명이 존재했고 2차 산업혁명이 존재하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것이 4차 산업은 없습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1차 산업이 뭡니까? 2차 산업은 뭐예요? 3차 산업은 뭐예요? 1차 산업은 우리 농업, 임업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1차적인 것들을 가지고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2차 산업은 뭡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2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차 산업은 뭐죠? 서비스.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4차 산업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기반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산업이 있지 4차 산업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그리고 6차 산업은 그럼 존재를 합니까? 6차 산업은 존재를 해요.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 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쉽게 뭐 쌀이라든지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거를 공장에 가지고 와서 제조를 해서 포장을 잘해서 유통까지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식음료 산업을 조금 더 혁명적으로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6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6차 산업은 존재를 하고요. 4차 산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무식한 말이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4차 산업 혁명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엘빈 토플러 박사님께서 주장하셨던 제1, 제2,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4차 산업혁명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 박사가 말씀하셨던 1차 제1의 물결은 이 농업의 물결, 농업.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농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과거에 그냥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농업을 하게 됐고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죠?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제1의 물결이 되었던 것이고 제2의 물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2의 물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3차 산업혁명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엘빈 토프로가 주장하는 1차, 2차, 3차 물결과 산업혁명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슈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분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차, 2차까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으나 3차하고 4차는 구분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3차하고 4차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1차 혁명과 2차 혁명으로만 또 구분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더스트리 4.0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마 창업 관련 과목,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인더스트리 4.0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산업 4.0인데 우리가 제조 4.0이라고 하죠. 우리 제조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해오는 과정을 인더스트리 1.0부터 4.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요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한 것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하고 제4차 산업혁명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ICBM 플러스 AI가 제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특히 이제 공대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 ICBM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CBM의 첫 번째 이제 글자인 I, 그 IoT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IoT 플랫폼에 있는 거를 이제 스토리지로 이제 땡겨 가지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죠?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지에. 이제 그렇게 저장된 거를 이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지금 현 시대의 어떤 기술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거 플러스 AI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참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 슈밥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진정한 혁명, 레볼루션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이 이볼루션, 그냥 진화에 그치는 것이냐? 참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그 살아가는 시대를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다만 이게 진정한 혁명이냐 진화이냐는 우리 시대 말고 그 다음 시대 좀 가서 아마 많은 논쟁을 할 것이고 그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 왜 이 4차 산업혁명이 창업하고 연관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 그럼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다른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어쨌거나 우리가 4차를 얘기를 하려면 1, 2, 3차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1차 산업혁명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1760년대에서 1840년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징이 이제 기계화 혁명입니다. 전기 기관을 기반으로 한 이게 이제 기계화 혁명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동물의 힘,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걸 기계화를 한 거죠, 그죠? 물론 이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었어요. 대량 생산이 일어나긴 했는데 당연히 수동화된 거를 기계화하면 대량 생산 개념이 생기죠. 그런데 또 제2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의미의 더 큰 의미의 대량 생산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냥 기계화 혁명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전기 에너지, 전기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에디슨의 전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작업을 쭉 하면서 자동화되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정말 대량 생산이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이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PC,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를 생성, 가공, 공유를 하는 IT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와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ICBM 플러스 AI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초지능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여 진흥화하여
모바일,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뭐 충분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라서 요 정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클라우스 슈밥 스님의 책을 보면 왜 4차 산업혁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그 자동차의 도시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어떤 도시죠? 실리콘밸리는 뭐 말 그대로 어떤 그 반도체 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무슨 보통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많이 두고 있죠, 그죠?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다. 디트로이트는 전통 기업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3대 기업과 실리콘밸리 3대 기업의 매출을 보시죠. 거의 비슷해요. 그죠? 2014년에. 근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디트로이트는 360억 달러, 실리콘밸리는 1조 900억 달러. 야,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뭐, 한 20배 되나요? 이 배수를 저도 이렇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 수 한번 보십시오. 실리콘밸리 3대 기업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하고 테슬라 자동차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때는 2017년 4월 3일자인데요. 포드 자동차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가 가장 많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됐고 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적으로 포드 자동차라고 하면 이 자동차 산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테슬라한테 이렇게 2017년 4월 3일 날 이렇게 주가가 테슬라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온 거죠. 테슬라라는 회사는 불과 창업한 지 10년? 이 당시가 20년 됐을까요? 20년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직 전기 자동차만을 생산을 하죠. 어떤 그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거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만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포드라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가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수입차 중에서 수입 1위가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수입 1위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는 이게 한번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포드하고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테슬라가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2020년에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불과 1, 20년도 되지 않는 업체가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왔던 포드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어디 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아시죠? 그죠? 전통적인 어떤 호텔 체인 기업들의 주가를 다 뛰어넘어 버렸죠. 그죠? 뭐 그리고 현재 우리 세계 10대 기업을 얘기를 하자고 말해보면 삼성전자도 아마 그 10대 기업에 뭐 거의 10위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주가로 봤을 때. 그런데 아마 6개, 7개 정도가 최근에 창업 기업, 4차 산업혁명 기업,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객변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주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또 취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변화를 읽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슈밥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군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정체성, 뭐 휴먼 커넥션, 윤리, 그죠? 이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정체성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디지털 정체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옷을 입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죠? 헤어스타일은 오늘 내가 미팅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있으니까 좀 점잖게 입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은 학생들한테 강의하러 가는 날이니까 좀 캐주얼복으로 가도 될 거야. 청바지 입고 조금 이렇게 위에 윗돌이 하나 걸치고 가면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나겠지. 이렇게 하루의 어떤 삶을 시작할 때 내 나름대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디지털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SNS에서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벌써 내가 SNS에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SNS에서 하는 얘기들을 내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걸 알아야지만 또 공감을 해주죠. 이제 그런 것이 디지털 정체성입니다. 벌써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소사이어티 사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불평등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중산층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권력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권력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몇 마디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꾸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잃기도 쉽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글로벌 돼 있는데 뭐 정부나 어떤 세계적인 걸 보면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정부라는 것이 한계선이 어디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페이스북에 묶여져 있는 걸 하나로 나라로 본다고 하면 참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에 묶여져 가지고 그 안에서 공유를 하고 뭔가 같이 고민을 하는 어떤 인원의 수, 어떤 인구의 수 하면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카노미를 보면 어떤 성장의 가능성은 이렇게 높다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근데 노동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뭐 위기가 왔는데 그럼 노동력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창업하고 취업이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뭐 파괴적 혁신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객 기대의 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향상, 협력을 통한 혁신,
신기업 운영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고객 기대의 변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향상, 요 정도 얘기를 좀 후반부에 가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뭐 협력을 통한 혁신은 이번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제가 다루고,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우리 슈밥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고객의 기대는 경험으로 재정립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제품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제품의 패키지, 브랜드 가치, 구매 과정 및 고객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슨 그림인지 금방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로얄 고객, 어떤 이 의존 고객 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가 높다고 하지요. 우리 경영학적인 용어로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되면 2박 3일 동안 이 새로운 제품을 파는 상점 앞에 가서, 스토어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밤을 새가면서. 그래서 그 아이폰 새로운 버전을 받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들은 저 심정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로 뭔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자기가 이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과, 또 이런 서비스를, 이런 제품을 자기가 제일 먼저 받는다는 그 기쁨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을, 또 심켜주기 위해서, 우리, 삼성에서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갤럭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역사, 서울역 또는 이제 동대구역 이런 데서 체험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공유 및 소통하려는 의사를 파악을 한다. 라는 얘기인데, 과거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접근인 전통적 마케팅 접근 방식은 잊어버려라. 이게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타겟 잠재 고객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준을 활용하라. 그리고 이제 소유에서 공유는 가속화되고 있다. The Age of Access라고 하죠, 그죠? 공유의 시대, 그죠? 공유의 시대. 접속의 시대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기업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중에 소카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집에 가면 제 차도 있고 저희 아내 차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부친도 또 차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차가 세 대 있는 경우인데, 이 소카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의 이용료를 내고 언제든지 내가 차를 빌려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처럼 차를 세 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불편들이 옵니까? 뭐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또 보험료 내야 되죠. 그리고 또 차가 정기적으로 수리 내지는 또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뭐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고장이 나면 또 수리를 해야 되죠. 제가 차를 세 대나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죠? 일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것만큼만 돈을 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리한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대구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서울보다는 타도시보다는 인천이나 부산보다는 훨씬 더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은 자기 차 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한 번씩 쓰고, 그리고 또 주말에 놀러 갈 때 쓰는데, 출퇴근할 때 꼭 필요하면 쏘카를 이용을 하면 되고, 평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주말에 놀러 갈 때는 쏘카 언제든지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카르 회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자동차 회사,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은행 관련 개인정보, KTX 이용 정보까지, 그리고 카드, 그리고 여행 스타일, 금융 정보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 소카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죠. 자, 서점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서점을 창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좀 맞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통적인 서점들이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서점이 사업자를 새로운 창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믿겨지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서점의 수가 2017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429개였던 2005년에 서점의 수가 2017년에 2,0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015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독립서점이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2016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많아져요. 두 배, 세 배 이상 많아집니다. 그죠? 2017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생깁니다. 왜 서점이 많아질까요? 왜 서점이 많아질까요? 책 사는 게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 책 사라고 하면 요즘 대부분 인터넷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서점에 대한 향수, 서점에서 단지 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책을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책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가지고 책을 직접 만져가면서 보는 그런 느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서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심지어 강의도 하게 되고요. 저자를 불러 사인회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점이, 인터넷 서점이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 서점이라고 하는 뭐 작은 평수의 공간에다가 책 몇 권 갖다 놓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만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서점 주인이 자기가 책을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리커멘드를 하면서 책을 전시해 놓으면 또 사가게 되고 또 한 11시나 12시쯤에는 또 저자를 또 모시고 와가지고 또 뭐 만원씩 또는 2만원씩 뭡니까 뭐 입장료 같은 걸 받아가지고 또 차도 제공을 하면서 강사의 어떤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대가 무조건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디지털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오토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초연결의 시대.
조금 여러분들한테 창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점으로 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어떤 패러다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 수업이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받아 적어가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런 수업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소통의 인간적인 면, 고객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기업은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들,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소통의 인간적인 면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된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 제품과 제품에 대한 경험의 개선, 끊임없는 조정과 개선의 세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 양식에서 행동 양식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다양한 원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고객의 구매 과정에 대한 세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고객의 니즈와 행동 양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얘기를 이렇게 우리 서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 공급망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소비자 역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가 있다. 제품 성능에 대해 더 많은 비교가 가능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권력이 소비자에게 이동이 된다. 또 브랜드 가치는 성취하기 어렵지만 잃기는 굉장히 쉽다. 소비자 또는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 진짜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때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서점 창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서점 창업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론들을 또 엮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 수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있으면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연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실제 결과물도 냈었고요. 새로운 창업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패스트 패션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SPA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 최초의 어떤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상품이 이렇게 전시되는 거, 그러니까 상점에 나오는 것까지 다 한 회사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걸 아주 단시간에 하는 거죠, 그죠?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림에서 1번을 보시게 되면 catwalk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패션쇼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2번을 가시게 되면 프로토타입, 어떤 그런 패션쇼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관련된 어떤 소재들, 이 섬유, 그죠? 원단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4번에 보시면 제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불과 5일 만에 제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딜리버리 되고 뭐 또 상점에까지 들어오고 판매까지 되는데 이게 14일에서 22일 걸린다. 이게 패스트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만 패스트 패션이 아니고요. 인터넷 상점들, 인터넷 스토어들을 보면 대부분이 패스트 패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스토어들의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몇 개 상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시를 하고 판매가 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또 다시 이 소비자들한테 다시 여기서 말하는 14일에서 22일 만에 이 또 옷들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죠? 제품들을. 이제 그런 형태로 패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공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걸 먼저 하나 보시고 대우경북수민산업연합회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버리의 See Now, Buy Now 얘기 좀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베일리라는 디자인 총책임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했는 얘기가 고객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See Now, Buy Now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패션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봄 시즌에 봄에 패션쇼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봄에 패션쇼를 하면 바로 봄하고 이 여름에 봄하고 여름을 SS라고 표현을 해요. 스프링 앤 썸머. SS 제품을 이렇게 패션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FW, Fall and Winter, 넥스트 시즌 거에 대한 어떤 패션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던 패스트 패션은 바로바로 옷을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옷이라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원사를 또 뽑아내야 되고 또 그거를 재직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런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패션쇼를 통해서 반응을 보고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이 와서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 이런 제품이 마음에 든다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넥스트 시즌에 Fall and Winter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파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프 베일리가 최초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 디자이너들이 이 패스트 패션이 도입되고 난 뒤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음 시즌의 거에 대해서 패션쇼를 하는 시스템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카피. 패스트 패션이 도입되고 난 뒤에는 만약에 다음 시즌 걸 해버리면 이 패스트 패션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오히려 다른 어떤 고급 브랜드들보다 더 빨리 유명한 브랜드들보다 더 좋은 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우리 패션계에서는 저작권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따지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장을 뺏겨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제 시즌 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봄에 패션쇼를 한다고 치면 봄에 패션쇼를 한다고 치면은 봄하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바로 이렇게 워킹을 하는 거죠.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죠? 버버리의 See Now, Buy Now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브랜드죠. 그죠? 버버리가. 영국에서 한 2월경, 1월 말경쯤 되지 싶습니다. 그때
이제 버버리가 패션쇼를 합니다. 근데 패션쇼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버버리 매장의 문을 다 닫습니다. 한 3일 정도. 그 사이에 뭘 하냐? 새로운 옷을, 그러니까는 이 봄, 여름 옷을 DP를 하죠. 그죠? DP를 해가지고 마네킹에도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버버리의 패션쇼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버버리 매장의 커튼을 쫙 내립니다. 패션쇼와 동시에. 그러면 이 손님들이, 고객들이 굳이 이 영국까지 패션쇼를 보러 가지 않더라도 그 버버리 매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패션쇼를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제품이 재고가 있으면 바로 주고, 만약에 이 제품이 재고가 없으면은 검색을 합니다. 아, 보니까 일본의 어느 매장에 요게 있는데 요거를 봤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버버리의 시나우 바이나우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많은, 버버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선도적인 어떤 패션 업체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즌 거를 하는 거죠. 그죠? 넥스트 시즌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근무했던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서 했던 섬유전시회 카탈로그인데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2018년 3월 7일에서 9일까지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라는 거는 소재기업들, 원단 기업들이 이렇게 부스에 딱 나와가지고 한국 기업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도 있고요. 뭐 중국 기업, 베트남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바이어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 원단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 봄에 이 행사를 하는데요. 2019년 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단은 넥스트 시즌 거를 우리가 이제 이 포캐스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원단이 2019년에 1년 뒤에 유행할 것이야. 잘 봐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옆에 거를 보시면 대구 패션페어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패션이라는 건 옷이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에 건 원단이고요. 그러니까 넥스트 시즌 걸 합니다. 이것도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7일에서 9일까지. 그런데 2018년 폴 앤 윈터 FW 거를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그죠? 패션쇼를 하고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아직도 우리 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유산업연합회에 가서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 있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인들은 이미 관행을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적어놨네요. 섬유의 4차 산업혁명 텍스 인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섬유 산업의 활성화와 섬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 정보 및 기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섬유 소재를 우리가 굳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ID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해서 실물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터넷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에게도 유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또 좀 거창하게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단순한 섬유 소재의 마케팅 및 홍보를 뛰어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상이 참 너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텍스 인포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들어와 보면 이 소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돋보기까지 돼가면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면이 몇 퍼센트 이상인 거,
또 아니면은 울이 좀 얼마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소팅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화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제가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경영자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화 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도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변화가 있고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이제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수필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요. 어, 얼마나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녹화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뭐 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인터넷 수업이나 이런 녹화해서 하는 수업이 좀 쉬울 수도 있고요. 과거에 원론 수업은 제가 이렇게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창업 관련 수업 뭔가 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생각보다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제 얼굴도 이렇게 비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조창인의 등대지기라는 수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거대한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먼 훗날의 부피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당장의 오늘이다. 내일을 산다는 것은 오만이며 정신적 사치에 가깝다. 오늘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이며 전부이기도 하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힘들 때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특강을 나가게 되면 이 글을 읽어드리고 한 번씩 공유를 합니다. 제 카톡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포커싱을 할 수가 있을까? 현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에 달려가 있습니다. 제가 창업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지 못한다면 창업은 오히려 꿈을 꾸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수반을 합니다. 왜?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져주지를 않습니다.